폭우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차도 위에는 물살이 생겼고 사람들은 젖지 않으려고 우산을 더 깊게 당겨쥐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 거리 한복판에 25 청년 준호가 서 있었다. 젖은 셔츠는 몸에 달라붙었고 손에 쥔 서류 파일은 빗물에 젖어 한쪽이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 파일을 꼭 쥔 채 숨을 한번 길게 골랐다. 오늘은 그와 8살 동생이 살아갈 내일이 달린 날이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 그리고 마지막 면접. 준호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동생은 감기 기운으로 얼굴이 붉었고 기침을 참으며 형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형, 늦겠다. 그 말에 준호는 서둘러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길 건너 폐지를 가득 넣은 마대자루가 폭우에 젖어 찢어지며 순식간에 쏟아졌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놀란 듯 손을 뻗었지만 젖은 종이들은 물살을 타고 흩어졌다. 사람들은 지나쳤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준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동생이 조용히 말했다. 형, 저 할아버지 힘들어 보여. 면접까지 남은 시간은 몇 분도 되지 않았다. 지각하면 끝이었다. 그동안 준비한 모든 노력이 사라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넘어지기 직전인 노인의 손, 흩어진 폐지들, 비에 젖은 마대자루,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는 그 등, 그 모든 것이 준호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준호는 동생의 우산을 받아주며 말했다. 너는 여기 있어. 형이 금방 도울게. 그리고 폭우를 가르며 뛰어갔다. 물에 젖어 무릎까지 차오른 바닥을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손으로 폐지를 모으고 흐트러진 마대자루를 붙잡았다. 할아버지, 이쪽은 제가 할게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비와 함께 떨리는 눈빛 속에는 고마움도 미안함도 담겨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면접 시간이 바람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놓치면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노인의 손에서 한 개의 우산이 떨어졌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녹색 우산이었다. 손잡이는 까져 있고 천도 군데군데 해져 있었다. 준호가 우산을 주워들자 우산 끝에서 희미하게 금속 반짝임이 보였다. 작은 각인, 무언가를 새겼던 흔적. 바로 그 순간 멀지 않은 건물 로비에서 한 남자가 그 우산을 바라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양복을 입은 중년, 면접장 건물의 대표이자 재벌 회장의 아들이었다. 그는 그 낡은 우산을 보는 순간 어딘가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의 뒤로 또 다른 노인이 걸어 나왔다. 준비된 듯 검은 우산 하나를 들고 그 노인은 폭우 속에 무릎을 꿇었다. 비가 얼굴을 때려도 그는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오래된 우산, 그 우산만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이 노인은 준호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피도 안 섞였고 만난 적도 없었다. 그냥 폭우 속에 우연히 지나가던 타인이었다. 그러나 준호가 든 우산은 그 노인의 삶을 뒤흔드는 열쇠였다. 준호는 노인의 폐지를 정리해주고 마대자루를 고쳐 묶은 뒤 동생 손을 다시 잡았다. 형, 면접 늦어.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호는 젖은 파일을 가슴에 안고 폭우 속을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길바닥 물이 튀었고 신발은 이미 젖어 무거웠다. 눈앞은 빗줄기로 흐려졌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동생의 손가락은 형의 젖은 소매를 꼭 쥐고 있었다. 마치 놓치면 안 될 마지막 끈처럼.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건물 로비로 뛰어들었다. 초라한 옷차림, 젖은 바지, 바람 때문에 구겨진 머리칼. 면접을 앞둔 지원자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로비 직원이 놀란 듯 말했다. 지원자분 맞으세요. 지금 이미 안내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들이 올라타자 동승자가 있었다. 은색 넥타이를 맨 반듯한 중년 남자. 준호는 그가 이 회사 재벌가의 아들이자 오늘 면접의 핵심 면접관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중년 남자는 말없이 준호를 쳐다보았다. 젖은 옷, 젖은 파일,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온 모습. 눈빛 속에는 불쌍함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고 그저 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그러다 그 중년 남자의 시선이 준호의 손에 들린 해진 녹색 우산으로 내려갔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고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중얼거리는 듯 낮은 목소리. 그러나 준호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올라갔다. 준호는 동생의 손을 잡고 떨리는 심장 소리를 가라앉히려 했다. 눈앞에 펼쳐질 면접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이미 그 낡은 우산 하나가 면접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면접 대기실 안에는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고 준호가 들어오는 순간 몇몇은 놀란 눈으로 그의 젖은 모습과 옆에 선 어린 동생을 바라보았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지원자분, 정시에 입장하라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밖에서 도와드릴 일이 잠시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속삭이며 눈길을 피했다. 누군가는 준호의 젖은 파일을 보고 이미 포기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준호는 다시 정면을 바라봤다.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숨을 고르고 동생에게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형이 금방 올게. 동생은 젖은 옷 속에서도 형을 향해 작은 미소를 보냈다. 준호는 면접실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준호를 보고 모두 일제히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표정 속에는 분명 놀라움이 있었다. 준호는 몰랐다. 그 방 안에는 조금 전 폭우 속에서 그가 도왔던 노인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였다. 면접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젖은 옷을 입은 준호가 한 발 들어서는 바로 그때 면접관들의 눈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그들은 지원자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 어떤 징표를 찾는 눈. 준호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방금 전 폭우 속에서 폐지를 줍던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행색은 여전히 초라하지만 그의 앞에는 면접관들을 위한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는 묘한 존중이 깃들어 있었다. 그 노인은 준호를 보자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낡은 녹색 우산을 바라봤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미세하게 들숨을 삼켰다. 방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해졌다. 준호는 당황했다.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면접관장은 형식적인 미소로 말했다. 지원자분, 늦게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에 계신 분을 도와드리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맞다. 나를 도왔지.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다. 면접관장과 재벌 회장의 아들은 노인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눈빛을 교환했다. 노인은 준호를 향해 한 걸음 걸어갔다. 너, 내가 왜 여기 온 줄 알고 있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노인은 준호의 손에 있는 낡은 우산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그 우산은 스쳐 지나온 사람이라면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평생 들고 다니던 우산이다. 준호는 말을 잃었다. 그는 단지 폭우 속에서 떨어진 우산을 주었을 뿐이었다. 인연도 아니고 사연도 아니었다. 그런데 면접실 분위기는 갑자기 장례식처럼 엄숙해졌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나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다. 내가 젊었을 때 세운 회사는 지금 이 회사다.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숙였다. 단 한 명도 그 노인을 대충 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회장님,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내가 시켜서 도운 것이 아니다. 보상 때문도 아니었다. 그냥 가여운 노인을 보고 손을 내민 것이다. 그런 사람을 나는 오래 찾았다.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저는 단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다. 노인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너는 기회를 얻으러 왔지만 나는 너를 확인하러 왔다. 그리고 면접관장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 청년, 내가 보겠다. 방 안의 모든 면접관이 긴장된 표정으로 시선을 모았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제 확실해졌다. 노인이 무릎을 꿇자 면접실 전체가 흔들렸다. 지원자들은 숨을 삼키고 면접관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준호의 손에 든 낡은 녹색 우산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우산을 보는 눈빛은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듯 아주 깊고 아주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노인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심지어 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저 빗속에서 넘어진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 단순한 행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였다. 면접관장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회장님, 이런 행동을 하시면 다른 지원자들이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 청년을 보고 싶어서
여기에 온 것이다. 면접관장의 목이 잠시 굳었다. 노인은 다시 준호를 바라봤다. 내가 든 저 우산, 그 우산은 내 딸이 마지막으로 들던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의 흔적이다. 준호는 손에 힘이 빠졌다. 저는 그저 떨어져 있어서 주었을 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저 주운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젖은 우산 따위 그냥 지나친다. 하지만 너는 잠시라도 그것을 존중하듯 들고 있었다. 준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나는 한 사람을 잃은 뒤로 세상에서 선한 사람을 찾지 않았다. 찾을 수도 없었고 찾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오늘 처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줬다. 준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면접실 뒤편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 즉 재벌 회장의 아들이자 오늘 면접의 최고 판단자. 그는 노인을 한번 바라보고 준호를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면접을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정적. 다른 지원자들이 당황해 서로를 바라봤다. 아들은 천천히 준호 앞으로 걸어왔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준호 앞에서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노인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 청년을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준호의 눈이 크게 였다. 동생은 문가에서 형을 보며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날의 공기를 완전히 뒤집었다. 당신은 이미 합격입니다. 그 한마디 합격입니다. 면접실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다른 지원자들은 충격과 당혹이 섞인 얼굴로 준호를 바라봤다. 하지만 준호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이렇게 중요한 면접에서 지각을 했고 옷도 젖었고 준비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합격이라니. 준호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직 면접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면접관장의 목소리가 조용히 뒤따랐다. 그런데도 당신의 됨됨이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때 문 쪽에서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형, 8살 동생이었다. 젖은 옷 때문인지 기침이 더 심해지고 있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떤 합격보다 동생의 건강이 먼저였다. 준호는 면접관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지만 동생이 아파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면접관들은 한순간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재벌 회장 아들이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준호는 숨을 멈췄다. 모시다니 무슨 뜻인가요? 아들은 미소도 없이 말했다. 당장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의료지원팀이 도와드릴 겁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저는 그런 도움까지 받을 위치가 아닙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자격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 순간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처럼 비에 젖은 남을 돕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때였다. 면접실 뒤편 문이 열리고 직원 한 명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들, 즉 재벌 회장의 후계자. 그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슨 일인가? 직원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단일사업부 이사회에서 부회장님에 대한 직무정지 추진이 진행 중입니다. 내부 반발이 심해졌습니다. 면접실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부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직원은 말을 더 이었다. 특히 부회장님의 결정권을 두고 어르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노인은 손을 떨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한 가지였다. 바로 폭우 속에서 주웠던 그 낡은 녹색 우산, 그리고 준호가 모르는 첫 번째 반전이 지금 막 열리려 하고 있었다. 직원의 보고로 면접실 내부의 공기는 한순간에 무거워졌다. 부회장의 얼굴은 굳은 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명백한 실망과 조용한 분노가 번지고 있었다.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동생의 어깨를 감싸고 조용히 서 있었다. 노인이 떨리는 손을 짚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그들이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안다. 나를 이용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다. 직원은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부회장님의 결정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노인은 그 말을 끊었다. 과도하다는 말, 그 말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면접관들이 숨을 죽였다. 노인은 준호를 가리켰다. 이 청년은 빗속에서 나라는 초라한 노인을 보고 한 번에 손을 내밀었다. 나를 재벌로 알고 도운 것이 아니다. 도움이 대가를 요구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다. 그것을 과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회사를 만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부회장은 그 짧은 말에 한순간 고개를 숙였다.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면접실의 모든 벽을 흔들 만큼 확고했다. 내 회사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여기까지 왔다. 사람을 버티게 하는 힘은 능력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직원은 긴장한 채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어르신께서 최근 들어 감정적으로 판단하신다고. 그 말이 노인의 가슴을 때렸다. 감정? 그렇다. 나는 감정으로 산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부터 감정으로 버텼다. 면접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때 노인의 시선이 준호에게 멈췄다. 저 녹색 우산은 내 딸의 것이다. 비 오는 날이면 늘 저 우산을 썼다. 나는 그 우산을 볼 때마다 늘 괴로웠다. 하지만 저 청년이 든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우산을 내려다봤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떨어져 있길래.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이 대답이다.
이 사건은 우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순간부터 이 판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면접관장과 부회장이 서로 짧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날의 반전은 아직 시작도 아니었다. 직원이 다시 말했다. 어르신, 이사회가 곧 소집됩니다. 아마 부회장님 결정을 뒤집고 직권을 제안하려는 움직임이. 노인은 미세하게 웃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년이 더 필요하다. 준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제가요? 부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지금 당신이 서 있다. 그리고 부회장의 눈빛은 준호의 낡은 우산으로 천천히 돌아갔다. 이제부터가 첫 번째 진짜 반전이었다. 폐지 줍던 노인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 앉자 면접실 안의 모든 사람은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알 수 있었다. 지금부터 나올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는 걸. 노인은 녹색 우산을 들었다. 마치 오래된 무언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손등으로 천을 쓸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문장을 입에 올렸다. 저 우산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내 딸의 것도 아니다. 면접관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 말은 방 안의 긴장보다 더 큰 파문을 만들었다. 부회장이 낮게 물었다.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노인은 준호를 바라봤다. 이 우산은 너처럼 가난했고 너처럼 어려웠던 어떤 사람이 내 딸에게 건네준 것이다. 비 오는 날이면 딸 옆에서 늘 함께 웃고 걷던 사람. 조용한 회상 속에서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 회사를 배신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내 딸을 이용해 내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때부터 나는 우산 하나조차 평범하게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기 때문이다. 면접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부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사람들이 말하던 반전은 단순히 우산의 주인이 누구였는지가 아니었다. 노인은 준호가 든 우산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 사람이 아니다. 같은 가난도, 같은 고생도 겪었겠지만 마음은 전혀 다르다.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다. 너는 누구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자신이 해낸 것은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이 노인은 그 작은 행동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이사회 대표였습니다. 그는 부회장을 향해 매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회장님, 당신의 결정은 전 회장님의 감정에 휘둘린 판단으로 이미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입 채용도 승계 결정도 다시 검토될 것입니다. 부회장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노인의 눈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붉은 분노가 번졌다. 대표는 준호를 향해 말했다. 그리고 이 청년 합격 취소입니다. 준호의 심장이 멈칫했다. 아까의 감동도 노인의 말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순간 대표는 보란듯이 말을 이었다.
능력보다 감정에 끌려 채용한 것은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 말은 노인에게 향한 말이나 준호에게 떨어지는 칼날이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부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다. 대표가 비웃듯 말했다. 뭐가 말입니까? 부회장은 녹색 우산을 들어 말했다. 이 우산의 출처와 이 청년의 선행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이 안에 있다. 그리고 그는 우산 손잡이 안쪽을 강하게 눌렀다. 딱 하는 작은 소리. 노인의 눈이 커졌다. 손잡이 안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튀어나왔다. 무언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면접실 전체가 숨을 삼켰다. 부회장은 말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다. 부회장이 녹색 우산 손잡이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 상자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면접실 전체의 공기를 한순간에 뒤집어 버렸다. 노인의 숨이 휘청거리듯 흔들렸다. 그 상자, 어떻게? 부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몰랐을 겁니다. 이 우산에 이런 것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손을 뻗었다. 부회장은 노인에게 상자를 건네지 않고 대표와 면접관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이 말한 감정적인 판단, 그리고 채용 재검토, 그 모든 기준이 지금부터 무의미해질 겁니다. 대표가 비웃듯 말했다. 우산 하나에서 뭐가 나온다고 판단이 바뀐단 말입니까? 부회장은 금속 상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작은 걸쇠를 열었다. 딸깍. 뚜껑이 열리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 안에는 오래된 메모리 카드 2개, 그리고 너덜너덜한 종이 3장이 들어 있었다. 노인은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 문서, 내 딸의 사건이 왜 그렇게 조작되었는지 증명하는 자료다. 대표는 얼굴이 하얘졌다. 부회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우산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죄를 숨기기 위해 누군가가 숨겨둔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 우산이 오늘 이 자리로 돌아온 건 우연이 아니다. 면접관장과 직원들이 당황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대표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런 자료가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노인은 대표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다. 너희들이 수년 동안 숨겨온 그 사건, 내 딸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그 짓, 그 증거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 면접실이 폭발할 듯한 정적에 갇혔다.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금속 상자와 우산을 번갈아 보았다. 저게 뭐죠? 부회장은 준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 때문에 이 상자가 돌아왔다. 너 때문에 진실이 열렸다. 너 때문에 아버지는 오늘 드디어 무릎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설 수 있게 됐다. 준호는 말을 잃었다. 단지 비 오는 길에서 떨어진 우산 하나를 주었을 뿐인데 그 단순한 행동이 수십 년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이다. 노인은 준호에게 다가와 상자를 조심스레 잡았다. 내가 이 우산을 들고 나타난 순간부터 이날은 정해져 있었다. 우린 오늘을 막기 위해 아주 긴 어둠을 지나왔다.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증거가 아닙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부회장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가웠다. 그 조작을 한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면접실 안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다. 노인은 대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청년의 합격 취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효다. 대표는 입을 다물었다. 노인은 다시 준호에게 말했다. 그리고 너의 합격은 오늘로 확정이다. 이 이상 흔들 일은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는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동생은 형의 손을 꼭 잡았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은 것처럼. 그리고 노인은 금속 상자를 닫으며 말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면접실 안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제 이 회사의 운명뿐 아니라 노인의 숨겨진 과거, 부회장의 미래, 그리고 준호의 인생까지 전부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얽힘은 아직 단 한 줄도 풀리지 않았다. 금속 상자가 닫히자 면접실은 숨조차 움직이지 않는 고요에 잠겼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노인은 상자를 손 위에 올려두고 오래 참고 있었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부회장은 탁자 끝에 손을 짚고 대표를 바라보았다. 이 증거가 어떤 의미인지 당신도 잘 알 겁니다. 대표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노인이 준호 쪽으로 걸어왔다. 젖은 신발이 조용히 바닥을 스쳤다. 내가 이 우산을 들고 나타난 순간 나는 오래 묻어둔 상처를 다시 마주하게 됐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다. 준호는 입술을 물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길에 떨어져 있어서 주었을 뿐입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손길이 가장 큰 일을 해냈다. 그게 인연이고 그게 사람이다. 준호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동생이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형, 나 괜찮아. 우산 형이 주어서 다행인 것 같아. 준호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때 부회장이 준호 앞으로 걸어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움직인 건 당신 때문입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우산 때문에요? 부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산은 단지 문을 연 열쇠였을 뿐입니다. 대표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한 청년의 선행 하나가 이 회장의 판단을 바꾸고 회사의 의사결정을 뒤흔들었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부회장은 대표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노인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다. 이 청년이 오늘 한 행동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능력으로 계산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면접관들이 숨을 삼켰다. 노인은 탁자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말했다. 이 안에 있는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낼 사람은 나도, 내 아들도, 당신들도 아니다. 준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 진실은 우연히 우산을 주운 한 청년에게로 갔다. 대표가 외쳤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중책을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건 무모합니다. 노인은 대표를 향해 가볍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너희들이 무너뜨린 회사를 이 청년이 다시 살릴지도 모른다. 면접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부회장이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그리고 부회장의 시선은 준호에게 향했다. 당신에게는 알려줘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다. 동생은 형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리고 부회장은 말했다. 당신의 부모님 사고, 그것도 이 우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멈췄다. 면접실 공기 전체가 뒤집혔다. 두 번째 반전이 지금 막 터진 순간이었다. 준호는 부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부모님 사고, 그 단어가 면접실 천장을 쪼개듯 머릿속으로 떨어졌다. 준호의 손에서 땀이 스며 나왔다. 동생의 작은 손이 형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형, 무슨 말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부회장의 시선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부회장은 탁자 위에 놓인 금속 상자를 천천히 밀었다. 이 안에 있는 문서 전부 당신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당황한 듯 끼어들었다. 그게 어떻게 저 청년과 연결된다는 겁니까? 우산에서 무슨 서류가?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 사고, 조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사실, 내가 가장 먼저 알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노인의 손이 작게 떨렸다. 그런데 오늘 그 증거가 돌아왔다. 준호는 숨도 들이쉬지 못한 채 물었다. 저희 부모님 사고가 왜 회사랑? 부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부모님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부회장은 계속 말했다. 당시 우리 회사 내부에서 경쟁 관계였던 한 팀이 있었고 그 팀에서 상부 지시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미행했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은폐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그 팀이 바로 대표가 속했던 곳입니다.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저는 부회장이 말을 끊었다. 당신이 저지른 게 아니더라도 당신 소속 팀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대표는 헛웃음을 뱉었다. 그런 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노인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끝나지 않았다. 끝났다면 왜 이 우산 속에 그때의 자료들이 숨겨져 있었겠느냐? 준호는 금속 상자를 노려보았다. 그 안에는 기억 속에서조차 외면하려 했던 부모님의 사고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숨어 있었다. 부회장은 말했다. 그 사고 당시 어느 두 사람이 CCTV에 마지막으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의 우산이 이것과 똑같은 모델입니다. 준호는 숨을 들이켰다. 우산을 든 사람은 내부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은폐한 핵심 인물 중 하나. 노인이 준호 앞에 섰다. 너는 그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저 진실이 내 손에 들어온 것뿐이다. 준호는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모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하신 건가요? 부회장은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당신의 부모님은 우연히 그 내부 사건이 증인이었다. 그저 지나치는 시민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군가가 두려워했다. 준호의 심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대표가 이를 악문 채 소리쳤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 청년을 이용해서 우리 회사를 흔들려는 노인은 대표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만 말했다. 진실은 사람을 흔들지 않는다. 거짓이 사람을 흔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대표에게 꽂혔다. 준호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형이 다 밝혀낼게. 그 말은 누구에게도 향한 말이 아니었다. 그저 가족에게 다짐하는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다. 그리고 부회장은 준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 회사에 들어와야 합니다. 당신이 들어와야만 이 진실이 끝납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부회장은 말했다. 이제 마지막 반전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부회장에게 향했다. 준호의 숨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그 반전은 이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을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면접실은 이미 숨막히는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부회장은 방금 이 모든 이야기를 뒤엎을 마지막 반전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폭우가 거치기 직전 하늘이 잠시 멈추는 순간처럼 사람들의 숨을 붙잡아 버렸다. 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마지막 반전이라니요. 부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당신의 부모님 사고, 그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면접실의 모든 고개가 부회장에게 향했다. 부회장은 탁자에 올려둔 녹색 우산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그 사람은 이 우산의 원주인입니다.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노인은 숨조차 들이쉬지 못했다. 면접관장의 손이 탁자 아래로 내려갔고 대표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회장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문서 맨 위에는 사고 당일의 신고 기록이 적혀 있었다. 여기 적힌 이름, 이 사람이 당신 부모님을 가장 먼저 도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작된 조사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썼습니다. 준호는 문서를 바라보았다. 문서 위에 적힌 이름이 천천히 읽혀 들어왔다. 한 글자, 한 글자, 심장을 찌르듯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입안에서 울렸다. 아버지, 준호의 무릎이 부들부들 떨렸다. 부회장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당신의 아버지는 사고의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회사 내부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준호의 호흡이 흔들렸다. 그런데 문서에는 계속 이어져 있었다. 당신 부모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산의 원주인은 당신 아버지였습니다. 그 우산은 당시 도와주던 사람에게 잠시 맡겼고
그 사람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회장은 이 우산을 찾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댈 듯 휘청거렸다. 동생이 두 손으로 형의 팔을 붙잡았다. 형 괜찮아? 준호는 동생의 손을 잡고 한번 크게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반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부회장은 대표를 향해 말했다. 이 모든 조작을 당시 지시한 사람은 대표의 직속 상관이었고 그 상관은 현재 대표에게 자리를 넘긴 사람입니다. 대표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들이 너희 부모님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너희 가족은 회사가 지키려던 추악한 비밀에 희생당한 거다.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꽉 물었다. 울면 안 됐다. 지금은 울음보다 들어야 할 말이 더 많았다. 부회장은 준호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마지막 반전은 우리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거짓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너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준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터졌다. 울분도, 서러움도, 그리고 사라지지 않던 두려움도 모두 한 점으로 모였다. 그리고 천천히 불길처럼 의지로 변해갔다. 형, 우리 부모님, 사고가 동생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준호는 미소를 만들었다. 우리가 밝혀낼 거야. 면접실 누구도 준호의 눈빛에서 주저함을 볼 수 없었다. 이제 소년 가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억울함을 짊어진 한 청년의 눈빛이었다. 부회장은 말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막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면접실의 공기는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부회장은 탁자 위에 금속 상자를 준호 쪽으로 밀었다. 이 상자는 당신 부모님의 누명을 풀 첫 단서입니다. 우리는 도울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을 여는 사람은 당신이어야 합니다. 준호는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작고 낡은 상자. 하지만 안에 담긴 것은 한 가족의 삶 전체였다. 소년 가장이었던 25세 청년의 손끝이 자그마하게 떨렸다. 동생이 조용히 말했다. 형, 무서워도 괜찮아. 준호의 시선이 동생에게 잠시 머물렀다. 8살, 아픈 몸,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몸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위로를 형에게 건네고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동생의 손을 잡았다. 형은 도망 안 갈게. 노인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자신의 딸을 지키지 못했던 평생의 상처가 그 한 문장에 잔잔하게 스며들었다. 그때 대표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 청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업입니다. 감정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노인의 목소리가 대표의 말을 끊었다. 그런 일은 내가 해왔다. 대표는 입술을 강하게 깨물었다. 노인은 준호에게 다가와 초라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짚었다.
나는 오래 전 한 사람을 믿었다가 회사를 거의 잃을 뻔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욕심이 없다. 두려움은 있어도 숨기려는 구석이 없다. 부회장은 준호의 앞에 섰다. 당신이 회사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진실을 밝히는데 우리와 함께하라는 뜻이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불안 속에서 어느 순간 결의로 변해 있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해야 합니다. 노인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게 내가 우리 회사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다. 면접관장은 책상을 치우며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채용 절차는 정식으로 진행한다. 대표가 다시 외쳤다. 말도 안 됩니다. 조사 과정이 남아있고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고 부회장은 대표의 말을 끊었다. 이사회는 이미 내가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표는 식은땀을 흘렸다. 부회장은 준호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이 회의로 가는 첫 동행입니다. 당신이 들어와야 그들을 이 자리까지 불러낼 명분이 생깁니다. 준호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동생이 말했다. 형, 같이 가도 돼? 준호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연하지. 노인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오늘 일은 너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도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준호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소년가장이었던 청년은 조용히 진실을 향한 문을 열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이날의 가장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금속 상자를 품에 안고 긴 복도를 걸었다. 동생은 형의 옷자락을 꼭 잡고 뒤를 따라왔다. 부회장은 그들 앞에서 침착한 걸음으로 안내했고 폐지 줍던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뒤를 지켰다. 대표는 몇 걸음 뒤에서 굳은 얼굴로 따라오고 있었다. 마치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는 조각난 그림자처럼 복도 끝의 문에는 이사회실 금색 글자가 박혀 있었다. 준호는 문 앞에서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발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으리라고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부회장이 물었다. 준비됐습니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었다. 노인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무섭다면 괜찮다. 겁이 없는 사람은 진실 앞에 설 자격이 없다. 하지만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준호는 어깨를 곧게 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넓은 이사회실 안에는 수십 명의 임원들이 둥근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준호 일행이 들어오는 순간 일제히 위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침묵, 낯선 시선들, 그리고 어디선가 느껴지는 차갑고 불편한 긴장. 대표가 서둘러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회의는 부회장님의 돌발 행동에 대한 검토를 위해. 노인의 목소리가 대표의 말을 잘랐다. 그 검토, 지금 이 청년이 모두 설명해 줄 거다. 임원들이 화음을 만들었다. 한 임원이 물었다. 저 청년이 누굽니까? 부회장이 말했다.
오늘 이 방에 들어온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입니다. 준호는 동생의 손을 한번 눌러주고 탁자 앞에 섰다. 금속 상자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제 부모님의 억울함이 담긴 상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외면한 진실이 담긴 상자입니다. 그 순간 이사회실 안의 공기 전체가 윽하는 압력을 내뿜으며 흔들렸다. 대표가 급히 끼어들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청년은 피해자일 뿐이고 회사의 절차와는 부회장은 대표의 말을 끊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당신들입니다. 조작된 보고서, 감춰진 증거, 은폐된 기록,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상자 안에 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는 상자를 열어 문서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게 천천히 들어 올렸다. 저는 이 회사에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동생의 가족을 세상이 거짓으로 기억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겠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입술을 비틀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천천히 답했다. 잘못을 직접 인정하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이사회실 전체가 울리는 듯 흔들렸다.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협박입니다. 저 청년은 지금 회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회장이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협박은 진실을 들고 오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노인은 그때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대표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내 딸의 마지막을 무너뜨렸지. 그 죄가 이제는 갚을 때가 됐다.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임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준호가 두 번째 문서를 펼쳤다. 이 문서가 당시에 은폐된 핵심 증거입니다. 그 종이는 테이블 위로 내려오며 조용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폭풍의 전조였다. 준호가 두 번째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순간 이사회실의 공기는 갑자기 낮게 울리는 종소리처럼 진동을 내며 무거워졌다. 문서는 오래된 종이었지만 그 안의 글자들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만큼 또렷했다. 임원 하나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 조건 당시 수사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보고된. 부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겁니다. 누군가가 대표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다. 준호는 숨을 들이쉬었다. 종이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그의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신호였다. 저와 제 동생은 부모님을 잃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사회실에 수십 개의 고개가 준호에게로 향했다. 대표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만해라.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건 회사 내부 기밀이고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가족을 잃은 사람이 진실을 묻는 게 끼어드는 일인가? 대표는 말을 잃었다. 부회장은 천천히 문서를 가리켰다.
여기 적혀 있는 은폐 지시 서명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전임 이사장이 도망치기 전 직속 부하에게 내렸던 명령. 그 부하가 누구였습니까?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돌렸다. 대표의 등 뒤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준호는 문서 위의 서명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서명, 아버지의 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직원이 남긴 보고서와 일치합니다. 대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몇 면허 없는 아이가 무슨 조사를 한다고. 부회장은 대표에게 다가갔다. 그 아이가 당신보다 더 많은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대표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외쳤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그 문서 하나로 모든 것이 뒤집힙니까? 그럼 회사는, 그럼 우리는, 노인이 천천히 끼어들었다. 문서 하나가 아니다. 그날의 진실이다. 대표는 한 발 물러났다. 의자가 뒤로 밀려 바닥을 긁었다. 노인은 조용히 다시 말했다. 너희는 내 딸의 마지막을 짓밟았다. 그리고 이 청년의 부모까지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 대가를 이제는 치러야 한다. 임원들의 숨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준호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원망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저희 부모님이 무슨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는지 그걸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에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부회장은 준호 옆에 섰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로 세워야 할 이 회사의 기준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사람, 성과가 아니라 정직. 대표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오랫동안 감춰왔던 것이 이 소년 가장의 손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대표님, 이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당시 명령을 정확히 누구에게 받았는지. 대표는 턱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대표의 대답보다 더 큰 걸 보았다. 거짓의 벽이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그 금은 곧 이 회사를 전부 갈라지게 만들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이사회실은 폭풍 전의 고요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준호는 대표의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진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부회장은 의자의 손잡이를 꽉 쥔 채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폐지 줍던 노인은 오래 숨겨온 상처를 이제는 꺼낼 준비를 마침내 끝낸 듯했다. 대표는 손가락을 떨며 입술을 달싹였다. 저는 그때 단지 명령을. 임원 하나가 차갑게 물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정확히 답하십시오. 대표는 고개를 움찔들었다. 그 순간 준호는 대표의 눈 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았다. 대표는 자신을 지켜주던 거대한 벽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벽은 숫자도 아니었고 재산도 아니었다. 그저 숨겨진 거짓 위에 서 있었던 것이었다. 대표는 천천히 대답했다. 전임 이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은폐를 지시했습니다. 임원들이 와하며 숨을 내쉬었다. 부회장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그 이사장은 이미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명령을 왜 따랐습니까? 대표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한 인간의 비겁함이 아니라 한 시스템이 오래도록 사람을 짓눌렀다는 증거였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살기 위해 누군가의 삶을 짓밟았다. 너는 그 선택을 이제 되돌아봐야 한다. 대표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는 죽을 만큼 후회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 후회의 무게가 자신의 부모를 돌려줄 수는 없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을 끊어내는 첫 칼날이 될 수도 있었다. 부회장은 탁자 위에 문서를 들어 대표에게 내밀었다. 이 문서에 당신의 서명은 없습니다. 단지 알고 있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대표의 손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저는 그날의 진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폐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이 청년의 가족이었습니다. 준호의 숨이 멈췄다. 이사회실에서 서류를 넘기는 작은 바람 소리마저 사라졌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래전 잃어버린 딸의 진실과 한 가족의 억울함이 동시에 올라오는 듯했다. 대표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그 말이 이사회실에 떨어지는 순간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물이 한꺼번에 터지는 듯한 해방감이 흐트러졌다. 부회장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 모든 흐름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에게 오래 빚을 졌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우산을 주운 것뿐입니다. 노인은 그 말을 끊었다. 우산은 우리를 이 자리로 가게 한 길표에 불과하다. 길을 선택한 건 너다.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동생이 형의 손을 잡았다. 형, 이제 아픈 일은 끝났지? 준호는 동생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응, 이제 끝날 거야.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부회장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대표의 사임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재조사는 내부 감찰팀과 외부 기관이 동시 진행합니다. 그 중심에는 준호 씨가 서게 됩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건 소년 가장에게 너무나 큰 자리였지만 지금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노인의 마지막 말이 그의 결의를 완성했다. 진실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언제나 강하다. 그 말이 준호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대표의 고백과 사임 선언 이후 이사회실은 오랫동안 잠겨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나가는 듯 깊은 침묵에 빠졌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부회장은 책상 위의 금속 상자를 두 손으로 천천히 감싸쥐었다. 그 상자 속에 담긴 억울함, 두려움, 숨겨진 진실, 그리고 지켜지지 못한 많은 삶들. 준호는 그 상자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동생이 형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형, 이제 우리 어디로 가? 준호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길로 가자.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길. 노인은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가난한 청년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재벌보다 깊은 힘이 있었다. 부회장은 준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오늘 우리 회사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인생도 바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회사로 들어올 건지, 조사를 도울 건지, 혹은 전부 잊고 떠날 건지. 나직한 제안이었다. 강요도, 부담도, 조건도 없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받은 선행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선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도 그 길 한가운데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준호의 양손을 잡았다. 고맙다. 내가 젊을 때 바라던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준호는 무거운 것이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동생은 형의 팔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형, 아빠, 엄마, 이제 하늘에서 웃을 것 같아. 준호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대표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조용히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그 뒷모습에는 오만도 권력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임원들은 준호를 향해 한 명씩 고개를 숙였다. 그는 소리 없이 한 회사를 바로 세울 첫 돌을 놓은 셈이었다. 노인은 준호의 녹색 우산을 두 손으로 건넸다. 이건 이제 내 것이다. 우산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다. 준호는 우산을 품에 안았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 사진을 다시 되찾은 듯 뜨겁고 묵직한 감정이 가슴에 번져왔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 못했던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다. 준호가 동생의 손을 잡고 이사회실 밖으로 걸어 나오자 복도 끝에서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폭우는 이미 멈춰 있었다. 아침 햇살이 긴 복도를 따라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세상 어디보다 단단하게 울렸다. 소년가장은 이제 누군가의 약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따뜻한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 주인공과 닮은 당신만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디오였습니다.